상철아,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제발, 제발, 차문 좀 열어. 고속도로 한복판 갓길이었습니다.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제 아들 박상철이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 창문을 미친 사람처럼 두드렸습니다. 투둑, 투둑, 빗방울이 아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10월의 쌀쌀한 날씨에 얇은 가디건 하나 걸친 제 몸이 순식간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를 외면하고 있는 아들놈의 뒷모습과 조수석에 앉아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비웃고 있는 며느리 윤지영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상철아, 엄마 말 안 들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빨리 문 열어. 감기 들겠다. 오즈무지 이 서준이도 놀라잖아. 차 뒷좌석에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박서윤과 박서준이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 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잡아당겼습니다. 박상철,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한테 왜 이래.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르륵 하는 기계음과 함께 조수석 창문이 절반쯤 열렸습니다. 빗줄기가 그 틈으로 들이쳤지만 며느리 윤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그녀의 얼굴이 빗속에서도 유난히 창백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비웃음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나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짐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영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시끄럽고요. 며느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저희도 이제 짐 좀 버리고 가볍게 살아야죠. 어머님은 여기 버리고 갈게요. 잘 사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르륵 창문이 다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문이 마치 제 생명줄을 끊어내는 단두대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안 돼. 지영아, 상철아, 안 돼.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창문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부르른 제 절규를 비웃듯 차의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아들 박상철은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쥔 두 손의 힘줄이 솟아오른 채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비겁한 옆모습이었습니다. 상철아, 엄마 좀 봐. 엄마 여기 있잖아.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제 손이 차 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비틀거리며 차를 쫓아 한두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차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열흘 박상철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저를 향해 흙탕물이 섞인 빗물을 초악하고 끼얹으며 갓길을 벗어나 고속도로 본선으로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빗물인지 흙탕물인지 모를 것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 저를 버리고 떠나는 그 검은색 차의 뒷모습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까맣게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짐이라고, 내가 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3년 전 사업이 망해 8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았을 때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5년 전 결혼할 때 아파트가 없다기에 평생 모은 2억을 전부 털어 이 집을 사주었습니다. 그 이후 5년간 저는 그들의 집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손주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헌신의 대가가 짐이라는 한마디와 함께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까? 세인 코짐에 제 바로 옆을 거대한 화물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트럭이 일으킨 바람에 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쏟아지는 비, 앞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그리고 저를 향해 경적을 울려대는 수많은 차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차에 치여 죽든 빗속에서 얼어 죽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으라고 이곳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비틀거리며 갓길 가드레일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차가운 쇠파이프에 등을 기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끝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제 아들 박상철과 며느리 윤지영 앞에 끔찍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올해 73세 오정숙입니다. 제 인생에 큰 굴곡 따위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노후도 그렇게 조용히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른이 넘어서야, 이 빗속의 고속도로 갓길에서야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늦은 나이에 인생의 온갖 매운맛, 쓴맛을, 아니 지옥의 불구덩이 맛을 전부 경험하게 된 저의 기막힌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가드레일에 기댄 채 빗물에 젖어 열리지도 않는 낡은 가죽 손가방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그 가방은 아들놈이 저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트렁크에서 꺼내 제 발밑에 툭 던져버린 제 유일한 소지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낡은 지갑과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 아니 그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겠다고 뼈에 사무치도록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인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낡은 거실 바닥에 깔아둔 요 위에서 몸이 먼저 알아채고 저절로 눈을 떴습니다. 알람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73의 몸은 지난 5년간의 고된 노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쑤셨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을 아들 박상철과 며느리 윤지영, 그리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을 손주들이 깰까봐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부엌 공기에 잠시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쌀통을 열어 쌀을 씻었습니다. 10월에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30년간 밥장사를 하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5년 전부터 시작된 관절염은 찬물이 닿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제 자식과 손주들 입에 넣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누르고 어제 저녁 미리 꺼내어 해동해둔 소고기 양지를 썰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정성껏 육수를 내고 물을 나박하게 썰어 넣어 시원한 맛을 더했습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는 정겨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만이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위안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란 4개를 곱게 풀어 소금을 약간 넣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정성껏 부쳤습니다. 향긋한 시금치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고소한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30년 밥장사 솜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칼질을 할 때마다 왼쪽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이까지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6시 50분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 식구의 수저를 식탁에 가지런히 놓고
막 끓인 찌개와 밥을 퍼담았습니다. 따끈한 계란말이도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제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상이었습니다. 정확히 7시가 되자 며느리 윤지영이 하품을 쩍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기며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 목소리에는 고마움이나 미안함 따위는 단 1g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지겨움 뿐이었습니다. 그래, 애미야, 어서 앉아라. 밥 차려놨다.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윤지영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냉장고로 가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식탁으로 다가와 제가 막 퍼담은 된장찌개 국그릇에 숟가락도 아니고 손가락을 찍 하고 넣어 맛을 보더군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인상을 와락 찌푸렸습니다. 국이 또 짜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어머님은 밥장사 하셨다는 분이 왜 이렇게 간을 못 맞추세요? 애들 먹을 건데 이렇게 짜게 끓이면 어떡해요? 윤지영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지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그것도 어른이 보는 앞에서 숟가락을 던지는 며느리의 무례함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간을 잘못 봤나 보구나. 미안하다. 물이라도 좀 더 부을까? 됐어요. 이미 맛버렸는데. 윤지영은 냉장고 문을 쾅 소리가 나게 열어 우유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박서윤, 박서준, 빨리 안 나오고 뭐해? 늦었어. 나와서 빵 먹고 우유나 마시고 학교 가. 잠시 후 12살 손녀 서윤이와 10살 손주 서준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이는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찡긋하며 인상을 썼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은 찌개 안 먹을래요. 냄새 싫어. 서윤이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빵 먹을래. 나도 찌개 싫어. 시금치도 싫어. 서준이도 질색이라며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아, 서준아,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들 먹으라고 아침부터. 알았어. 이리 와. 엄마가 식빵 꺼내놨으니까 이거 먹어. 며느리 윤지영은 제 말을 가로채며 아이들 앞에 보란 듯이 식빵 봉지를 놓아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신이 나서 식빵을 한 조각씩 물고 우유를 마시며 자기들끼리 핸드폰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아픈 손목을 참아가며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 그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은 그렇게 식탁 위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정성이, 제 마음이 차가운 식탁 위에서 썩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아침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거의 매일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나. 문득 5년 전 제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 2억 원을 전부 털어 이 아파트를 계약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박상철이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며 제 손을 붙잡고 애원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 내외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제 늙은 어미의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효부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그 집이, 제 돈으로 산 그 집이 이렇게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밥상은 그렇게 매일같이 버려졌습니다. 그들이 식빵 조각을 씹어 삼키고 난 뒤
저는 아무도 손대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밥과 찌개, 반찬들을 모아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아 삼켰습니다. 30년간 뜨거운 불 앞에서 손님들의 밥상을 차려낸 제 신세가 제 자식 집에서 식은 밥이나 축내는 잉여만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5년 전 2억 원을 들여 이 집을 사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아들 박상철이 하던 작은 무역 사업이 그만 힘들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윤지영은 그날 밤 제 방으로 쳐들어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상철이에요. 저희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들은 펑펑 울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은 옆에서 어머님 상철 씨가 사기를 당해서 빚이 8천만 원이래요. 당장 내일 모레까지 막지 못하면 저희 둘 다 사기죄로 감옥 간대요. 그럼 서윤이 서준이는 어떡해요? 어머님 이라며 아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저를 압박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나한테 이제 돈이 어디 있니? 이 집 사주고 정말 남은 게 없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아버님 보험금 나온 거 그거 은행에 넣어두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라도 그 돈은 제 남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크게 아프거나 정말 위급한 일이 생길까봐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건 내 마지막. 엄마, 아들 박상철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자식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깟 돈이 문제야? 엄마, 지금 그거 안 주면 나랑 지영이 감옥 가고 서윤이 서준이는 고아원 가야 해. 그래도 좋아? 자식이 감옥에 간다는데 손주들이 고아원에 간다는데 그걸 외면할 어미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 날 아침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가 남편의 목숨값과도 같았던 마지막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 돈을 아들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순간 제 통장에는 정말로 단돈 30만 원만 남았습니다. 제 노후, 제 인생, 제 모든 것이 그 순간 끝이 났습니다. 나들 내외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만 내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 이후였습니다. 제 통장에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그날부터 며느리 윤지영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내놓았다가 그대로 들어간 차갑게 식은 된장찌개를 데워 늦은 점심을 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고 있는데 며느리 윤지영이 팔짱을 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어머님 짐 싹 다 거실로 빼세요. 뭐라고? 거실로? 네. 어머님 쓰시던 그 작은 방이요. 이제부터 우리 서준이 방으로 써야겠어요. 며느리는 손톱을 다듬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준이도 이제 10살인데 자기 방이 있어야 공부에 집중하죠. 요즘 애들은 다들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공부도 잘한다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억짜리 집을 사주고 8천만 원 빚까지 갚아준 늙은 어미에게 이제는 그 집의 작은 방 한 칸마저 내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안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박상철은 안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는지 낄낄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열흘밤도 준고 스톱이었습니다. 실컷 저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는 단돈 3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작은 방에서 제 짐을 꺼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남편이 남겨준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사계절 내내 덮고 자던 얇은 목화솜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 짐들을 끌고 나와 거실 한쪽 구석, 베란다로 나가는 문 옆에 차가운 공간에 제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은 제가 짐을 옮기는 내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드라마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로 쫓겨나는 모습을 그 가여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얇은 요 밑에서 냉기가 스멀스멀 올라와 등골이 시렸습니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텔레비전 소리, 며느리와 아들이 밤늦도록 통화하는 소리, 새벽에 화장실 가는 식구들의 발소리.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나는 내 방 한 칸 없이 거실 바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실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다음 날 아침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며느리 윤지영이 물을 한 컵 마시더니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니 애미야. 저희 친정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한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자식들도 눈치 안 보고 부모님도 전문가들한테 케어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뵈니까 오히려 애틋하고 좋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인가? 저를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협박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서윤이 깨워야겠다 라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끓고 있는 찌개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한 푼 없는 늙은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는 그저 손주들 곁에 있는 것이 낫다고, 저 요양원이라는 곳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이 굴욕을 참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끓인 된장찌개는 유난히 짜고 썼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에게 요양원이라는 협박을 들은 그날 이후 제 거실살이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의 심기를 거슬러 저 낯설고 무서운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쫓겨날까봐 저는 5년간 살아온 그 집에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아들 박상철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제게 눈인사 한번 하는 법이 없었고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고 그들이 먹을 밥을 짓는 말 못하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10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거실 구석의 얇은 요에서 밤새 추위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은 늘 그랬듯 식빵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고 각자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빵 부스러기를 치우며 식어버린 밥과 국을 싱크대에 쏟아부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아들 박상철이 웬일인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국그릇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단풍 구경이나 갈까? 날씨도 좋은데 나들이 한번 하자. 아들은 뜻밖에도 10년은 젊어진 듯한 해맑은 얼굴로 차 키를 흔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들이, 단풍 구경? 제가 5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온 이래, 아니, 아들이 결혼한 이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나들이? 너 지금 나들어 영어저기 설악산 쪽으로 가려고. 지금 가면 단풍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아들 박상철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며느리 윤지영이 나오는 안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평소에 날카로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맨날 집안에만 계셔서 답답하셨을 텐데 잘 생각했어요. 모처럼 바람이나 쐬고 오죠. 며느리까지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쿵 하고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들이 드디어 내 헌신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불쌍했구나. 늦게라도 철이 드는구나. 저는 지난 한 달간 겪었던, 아니 5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모욕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정말 가도 돼? 어머나,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내가 김밥이라도 좀 쌀까? 오랜만에 엄마 솜씨 좀 보여줄까?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 좋지.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 엄마 김밥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넉넉하게 싸줘, 엄마. 저는 신이 났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저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사다 놓은 식재료는 그들이 먹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당장 시장 가서 재료 사올게. 1시간만 기다려. 저는 낡은 손가방에서 꼬깃꼬깃 모아둔 3만 원을 꺼내 들고 제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제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아픈 무릎도 시린 손목도 잊었습니다. 동네 시장으로 달려가는 내내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시금치 한 단을 샀습니다. 통통한 국산 당근도 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비싼 햄과 맛살도 샀습니다. 꼬들꼬들한 단무지와 우엉조림도 잊지 않았습니다. 계란도 한 판 샀습니다. 아주머니, 김밥,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30년 밥장사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솥에 쌀을 안 쳤습니다. 그냥 맹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마 조각을 넣어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 재료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파랗게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꽉 짜 고소한 참기름과 깨소금에 묻혔습니다. 당근은 최대한 얇게 채 썰어 기름 두른 팬에 소금을 살짝 뿌려 볶았습니다. 햄과 맛살도 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계란 6개를 풀어 소금을 넣고 두툼하고 폭신한 계란지단을 부쳐냈습니다. 따끈한 밥이 다 되자 저는 큰 양푼에 밥을 쏟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참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볶은 소금을 솔솔 뿌려 간을 맞췄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 냄새 하고 코를 막는 듯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상철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김발 위에 까끌까끌한 김을 올리고 밥을 얇고 고르게 폈습니다. 그 위에 시금치, 당근, 햄, 맛살, 계란지단, 단무지, 우엉 7가지 재료를 색색으로 맞춰 올렸습니다. 예쁘다.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김밥을 꾹꾹 눌러 말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꼬박 1시간이 걸려 15줄의 김밥을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밥 위에 참기름을 붓으로 정성껏 발랐습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김밥이 제 솜씨지만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김밥이 으스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썰어 가장 큰 플라스틱 통 3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꼬투리는 제 입에 쏙 넣었습니다. 맛있다. 꿀맛이었습니다. 5년간 이 집에서 먹은 그 어떤 밥보다 맛있었습니다. 자, 다 쌌다. 저는 김밥 통과 함께 어제 씻어둔 사과와 배까지 깎아 과일통에 따로 담았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 박상철과 윤지영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직한 김밥 가방을 들고 행복한 마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이 운전석,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손주들, 서윤이와 서준이 사이에 앉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아이처럼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인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지영아, 오늘 날씨 정말 죽인다. 그치? 아들 박상철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단풍 진짜 예쁘겠다. 며느리 윤지영이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주 서윤이와 서준이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각자 휴대전화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조금 서운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가주는 게 어디야.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시나 애들이 귀찮아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울긋불긋한 산들이 그림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싼 김밥 생각에 벌써부터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화창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장대비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 밝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박상철이 갑자기 차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타이어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들이 핸들을 꽉 쥐며 인상을 썼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또? 아니야, 진짜 이상해. 잠깐만, 갓길에 세워봐야겠어. 아들 박상철은 차를 조심스럽게 비가 쏟아지는 갓길로 몰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 고장났나, 김밥을 먹을 수 있으려나 하는 순진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짓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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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우울진 빗방울이 차 지붕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놀랄까봐 제 무릎 위에 있던 서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준아. 아빠가 금방 고칠 거야. 아이는 이어폰을 빼지도 않은 채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아들 박상철이 비상등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까, 딸까, 타랑 소리와 함께 차 안이 주황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애들은 한숨을 후 하고 내쉬더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아가, 타이어가 정말 터졌니? 어쩌나?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내려서 밖에서 기다려줘요. 나보고? 밖에서? 저는 창밖을 휩쓰는 빗줄기를 보며 되물었습니다. 밖에 이렇게나 비가 많이 오는데 나더러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그런가. 차체가 주저앉아서 타이어에 무리가 갔나 봐요. 엄마가 잠깐만 내려서 봐줘야 내가 뭘 확인을 하지.
아들의 말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기계라고는 만져본 적 없는 늙은이였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이고, 내 무게 때문에 그랬나 보네. 알았다. 알았어. 금방 내릴게. 저는 손주들 사이에 끼인 몸을 뒤척이며 무거운 김밥 가방을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아저김, 밥은 그냥 둬요. 엄마, 무거운데. 사람은 일단 내리고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래, 알았다 하며 빗속으로 뛰어들 생각에 몸을 움츠리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자자,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빗물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제 얇은 가디건을 머리 위로 올리며 갓길 흙바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발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차 옆에 쪼그려 서서 아들이 타이어를 확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쌩쌩쌩 바로 1미터 옆을 거대한 트럭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공포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상철아, 위험하다. 빨리 좀 해. 그런데 타이어를 확인하겠다던 아들 박상철은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에서 내린 저를 백미러로 힐끗 확인하더니 차 안에서 트렁크 열림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뒤쪽 트렁크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타이어 본다면서 트렁크는 왜? 아들은 그제야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천천히 트렁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철아, 뭐 하는 거야? 감기 들어. 제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트렁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김밥 가방 옆에 제가 오늘 아침 들고 나온 낡은 갈색 가죽 손가방이 보였습니다. 10년도 넘어 남편이 살아있을 적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들 박상철은 망설임 없이 제 손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상철아, 그건 왜? 아들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방을 들고 제가 서 있는 갓길 바닥을 향해 비가 고여 흙탕물이 된 그 바닥을 향해 툭 하고 던졌습니다. 철퍽, 철퍽, 제 가방이 흙탕물에 처박혔습니다. 아니, 상철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어리둥절해서 아들을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륵, 제가 서 있던 조수석 창문이 제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비 한 방울 맞지 않는 차 안에서 완벽한 화장을 한 얼굴로 빗물에 젖어 덜덜 떠는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저희도 좀 살아야죠. 어머님이 짐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라고? 지영아, 네가 지금 5년이면 할 만큼 했잖아요. 어머님 빚 갚아드리느라 저희 허리 휘는 거 안 보이셨어요? 저희도 이제 짐 좀 버리고 가볍게 살게요. 어머님은 여기 버리고 가겠습니다. 며느리는 스르륵 창문을 올렸습니다. 안 돼. 지영아, 안 돼. 저는 창문을 두드렸지만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 박상철은 흙탕물에 빠진 제 가방을 힐끗 보더니 다시 운전석으로 뛰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상철아, 박상철,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현수, 아니, 상철아. 저는 너무 놀라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부를 뻔했습니다. 아니, 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철아, 엄마 여기 있어. 문 열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르릉, 차의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추익이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상철아, 엄마 좀 태워줘. 엄마 버리고 가지 마. 저는 비틀거리며 차를 쫓아갔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져 무릎이 아스팔트에 갈렸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할머니 여기 있어.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을 따라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제 걸음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지마. 제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아들 박상철은 끝내 단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고속도로 본선으로 합류했고 수많은 차들 사이로 빗속으로 까맣게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쌩!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차들은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망! 빵빵! 빵!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흙탕물이 고인 갓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놈이 던져버린 흙탕물에 젖은 제 낡은 손가방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꼬깃꼬깃한 3만 원과 낡은 지갑 그리고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싼 김밥이 제 손주들이 먹을 그 김밥이 저 차 안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 마지막 정성까지 싣고 저를 이 지옥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얇은 가디건은 빗물을 머금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별을 애는 듯한 배신감과 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차들의 굉음에 온몸이 공포로 마비되었습니다. 흙탕물에 처박힌 낡은 손가방을 껴안고 저는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 박상철과 며느리 윤지영은 제가 여기서 얼어 죽거나 혹은 쌩쌩 달리는 차에 치여 끔찍한 모습으로 죽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그 잔인한 말이 빗소리를 뚫고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를 뚫고 두 개의 밝은 빛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야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를 덮칠 트럭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이기익 기름과 함께 차가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앞에는 트럭이 아닌 지붕에 파랗고 빨간 불빛을 번쩍이는 순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덜컥 차 문이 열리고 우비를 입은 젊은 경찰관이 다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니가는 여담 굳은 제 꼴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저는 흙탕물에 처박혔던 제 손가방을 붙잡은 채 힘없이 그에게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일단 타세요. 빨리. 여긴 1분 1초가 위험합니다. 젊은 경찰관은 저를 순찰차 뒷좌석에 거의 밀어 넣다시피 태웠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끔찍했던 빗소리와 바람소리, 차들의 굉음이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던 추위 대신 따뜻한 히터 바람이 제 젖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그제야 제가 얼마나 춥고 무서웠는지 깨달으며 온몸이 발작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아니,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가족분들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말만 내뱉고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제 가방을 보고
명찰을 확인한 그는 이준호 경위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경위는 제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차를 몰았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가겠습니다. 몸부터 녹이셔야 해요. 그렇게 10분쯤 달렸을까요? 순찰차는 가까운 휴게소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경위는 저를 부축해 식당 안 따뜻한 난로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 잠시만 앉아 계세요. 잠시 후 이 경위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율무차를 종이컵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체온이 너무 떨어지셨어요. 저는 얼어붙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 경위가 제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괜찮으시다면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 따뜻한 율무차 한 잔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를 여기에 버리고 갔어요.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드님하고 며느님이요? 이준호 경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휴이가 단풍 구경 가자고 해서 신나게 김밥까지 싸서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저를 내리라고 하더군요. 타이어가 이상하다고. 그러고는 제 가방을 흙탕물에 던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휙 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이준호 경위가 주먹으로 제 앞에 테이블을 쿵 내리쳤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연락처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아요. 여기 저는 흙탕물에 젖은 가방에서 다행히 물이 스며들지 않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 박상철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경위가 제 전화를 받아들고 박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위가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혹시 집 전화번호는 있으세요? 네, 있어요. 이 경위가 집 전화로도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이 경위가 저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존속 유기입니다.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에요.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라고요? 제 아들을요? 네,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바로 연락해 두겠습니다. 이 경위는 자기 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저는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과라고 적힌 문을 지나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 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저는 김진태 형사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태 형사가 노트북을 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겪은 끔찍한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박상철이 단풍 구경을 가자며 저를 들뜨게 했던 것부터 며느리 윤지영이 짐 버리고 간다고 말했던 것, 저를 고속도로 갓길에 짐짝처럼 내려놓고 사라진 것까지 전부 말입니다.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입니다. 며느님은요? 윤지영입니다. 제 입으로 제 자식들의 이름을 범죄자로 말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김 형사는 제 아들의 직장과 집 주소, 심지어 손주들의 이름까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추적해서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형사님, 그럼 저는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 형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 김진태입니다. 어르신 한 분 임시 보호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김 형사가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끝내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형사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 나온 상담사 정민아라고 합니다. 그녀가 밝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민아 씨를 따라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요? 낡은 3층짜리 건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임시 쉼터예요. 어머님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잠시 지내시는 곳이랍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2층 복도 끝 4인실이라고 쓰인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2층 침대 2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비어있는 아래 침대가 어머님 자리예요. 그날 밤 저는 낡고 낯선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해맞던 손주 서윤이와 서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짐 버리고 간다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조용히 일어나 복도를 지나는데 계단 끝에 굳게 닫힌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우, 차가운 새벽 바람이 칼날처럼 제 젖은 잠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난간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3층 높이였지만 세상이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다 끝나는 걸까? 내가 짐이라는데 이 짐을 그냥 버리면 그들은 행복해질까? 제가 중얼거리며 난간 위로 손을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으려고요? 등 뒤에서 담배 연기 냄새와 함께 싸늘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저보다 더 마른 낯선 여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1층 사는 최경자. 할머니 얼굴 보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겠네. 경자 씨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바람셀러. 거짓말 마시오. 나도 5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었으니까. 경자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댔습니다. 5년 전에요? 그래, 그때 나도 할머니처럼 다 끝내고 싶었어. 남편이란 인간한테 평생을 맞고 살았지. 누름빛 갚느라 등골이 휘었지. 근데 어떻대? 그 인간이 병으로 덜컥 죽었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드디어 해방이다 싶었지. 경자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그러더군. 왜 아버지 노름을 말리지 않았냐고. 엄마도 공범이라고. 그래서 다 연 끊고 여기로 들어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딱 죽으려고 했는데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죽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죽어? 이렇게 개죽음 당할 수는 없다. 한번 살아보자. 오기가 생기더라고. 경자 씨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죽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복수는 지금 안 하면 못해. 복수, 그래, 복수.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한테 당신 없이도 보란 듯이 잘 사는 거. 아니, 그 인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진짜 복수야.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 인간들은 아이고, 짐 덜었다 하고 속으로 만세 부를걸? 그 꼴 보고 싶어?
경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짐 덜었다고 만세를 부른다. 할머니, 나랑 같이 살아봅시다. 죽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나랑 같이 살아보자고. 응? 영자 씨가 제 어깨에 툭 하고 손을 얹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차가운 손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홍 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이 다 부서져라 세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옥상에서 최경자 씨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고 난 그날 이후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쉼터에서의 생활은 감옥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 방을 쓰는 것도 끔찍했지만 제 존재 자체가 잉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받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짐이었다. 그 생각이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며 밥 굶지 마시오. 굶어 죽으면 그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라며 제 밥그릇에 깍두기를 얹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쉼터 사무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김진태 형사였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혹시 우리 상철이 연락됐나요? 걔들이 저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저도 모르게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짐 버리고 간다는 말은 악몽이었고 아들이 잠깐 화가 나서 저를 떼어놓은 것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는 제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갓길에서 저를 만났던 날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드님께 박상철 씨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직접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네, 갔는데 애들은, 손주들은 잘 있던가요? 할머니, 그 집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람들 말로는 사흘 전, 그러니까 할머니를 갓길에서 만난 바로 그날 밤에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사를 갔다니요? 저한테 이 말 한마디 없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풍놀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그 길로 짐을 싸서 도망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5년간 밥해 먹인 늙은 어미를 따돌리고 도망치기 위해 그들은 단풍놀이라는 잔인한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김 형사가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한 게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할머니가 5년 전에 2억 주고 사셨다는 그 아파트요. 네, 그 집이. 왜요? 니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미 며느님 윤지영 씨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30년간 밥장사 해 모은 돈, 남편 목숨값까지 보태서 산 제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니요, 어째 3년 전에 며느님한테 집을 증여하신 적 있으세요? 구청 같은 데 가서 서류에 도장 찍으신 기억이나 아니면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맡기신 적 있으세요? 니요, 어쩌니요,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김 형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머니 동의 없이 명의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서명이나 도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조요, 니요.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자들 며느리 명의로 집을 돌린 직후에
그 집을 담보로 전세를 놓았습니다.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형사가 제 앞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눈앞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일 뿐이었습니다. 1억 2천, 3년 전 2억짜리 집,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끔찍하게 맞춰졌습니다. 3년 전 아들 박상철이 사업빚 8천만 원이라며 제게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매달렸던 그날, 제 마지막 남편 보험금까지 탈탈 털어갔던 그날, 그놈들은 이미 제 집을 훔친 뒤였습니다. 2억짜리 집을 자기들 명의로 돌리고 그걸로 1억 2천 전세를 받아 챙기고도 모자라서 제 마지막 노후 자금 8천만 원까지 뜯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간 저를 무급 가사 도우미로 부려먹으며 거실 바닥에서 재우고 요양원 옆 팟바까지 해가며 저를 학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를 쫓아내고 싶었으면 진작 쫓아내지. 아, 그랬습니다. 제가 거실에라도 붙어 있어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불쌍한 아들 며느리 행세를 하며 혹시라도 제가 눈치챌까봐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전 재산 2억 8천만 원을 모조리 빨아먹고 1억 2천의 전세금까지 챙겨 총 4억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 단풍놀이라는 잔인한 연극으로 저를 유인해 고속도로에 버렸던 것입니다. 짐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삼 범죄의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휴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쉼터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73년에 대한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김 형사가 돌아간 뒤 소식을 들은 경자 씨가 제 옆에 조용히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월순 씨, 아니 오정숙 씨, 경자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울 때가 아니야. 경자 씨, 나 어떻게 다 끝났어. 내 집도 내 돈도 내 자식도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갓길에서 죽었어야 했나 봐. 찰싹 경자 씨의 거친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불이 번쩍 튀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옥상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 죽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복수는 지금 해야 한다고 했지. 이건 명백한 사기야. 법으로 싸워야 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 아들, 내 며느리를, 내 손주들은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경자 씨가 제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오정숙 씨, 울지 말고 당장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알아봐. 내가 같이 가줄게. 그놈들한테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는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응? 경자 씨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느꼈습니다. 뺨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갓길에서 느꼈던 절망감보다, 며느리의 짐이라는 말보다, 형사의 사기라는 말보다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쉼터 식당에서 경자 씨가 떠다 준 밥을 모래알을 씹듯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경자 씨에게 제 평생의 이야기를 2억으로 집을 사준 이야기, 8천만 원 빚을 갚아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그걸 다 해주고도 이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이런 벌레만도 못한 것들. 경자 씨는 제 등짝을 두드리며 같이 화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낡은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 경자 씨 말이 맞아. 죽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지. 하지만 복수는 지금 해야 해.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찾아갈 것이었습니다. 내 집, 내 돈,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결심한 그날 밤, 저는 제 뺨을 후려쳤던 최경자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경자 씨, 나 살아야겠어. 살아서 그놈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똑똑히 봐야겠어. 경자 씨는 그제야 제 손을 잡아주며 그래, 그 도끼면 돼. 그 도끼로 사는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밤이 문제였습니다. 쉼터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법적인 싸움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쉼터에서 남이 주는 밥을 먹으며 재판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상담사 정민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환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어머님,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승인되셨어요. 급자요? 네, 이제 매달 50만 원 정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나라에서 어머님 노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드리는 거예요. 50만 원. 제 전 재산 4억 원에 비하면 푼돈이었지만 지금 제게는 목숨줄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소식을 들은 경자 씨가 제 침대 끄트머리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정숙 씨,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어. 무슨 생각인데 우리 그냥 합쳐서 같이 사는 건 어때? 경자 씨랑 나랑 둘이서? 그래, 둘이서. 저기 옆 동네에 싼 원룸 월세 30만 원짜리 하나 얻으면 딱이잖아. 나는 동사무소 청소일에서 한 달에 80만 원 벌고 정숙 씨는 50만 원 받잖아. 합치면 130만 원이야. 우리 둘이 살기에는 떡을 치지. 안 그래? 경자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3년 평생을 남편, 그리고 자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사람과 단둘이 산다는 것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은 경자 씨의 투박하고 주름진 손이 갓길에서 저를 버리고 떠난 아들놈의 매끈했던 손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 좋아. 경자 씨, 우리 같이 살자. 일주일 후 우리는 쉼터 근처 낡은 빌라의 반지하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5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제 신세가 곰팡내 나는 반지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굴욕스럽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쉼터에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쉼터에서는 쓰던 중고 냉장고와 세탁기를 내주었고 주민센터에서는 쌀 한 포대와 두툼한 소미 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텅 빈 방을 둘러보며 경자 씨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정숙 씨. 진짜 우리 집이 생겼어. 저도 활짝 웃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 뚜껑에 라면을 덜어 후후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30년간 밥장사를 하며 손님 상에 내놓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그날 밤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먹은 라면 한 줄기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맛이었고 새 출발의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자 씨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정숙 씨, 50만 원으로 둘이 살기엔 좀 빡빡해. 일자리 하나 알아봐 놨거든. 경자 씨를 따라 들어간 곳은 온갖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동네 재활용 센터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예요. 작업복 차림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우리를 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아이고, 최 여사 오셨네. 이분이 오정숙 할머니시구먼.
반갑습니다. 나는 박철수예요. 그냥 박 사장이라고 편하게 부르세요. 박 사장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뭐 별거 없어요. 오전정에 배우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플라스틱은 이쪽에, 종이는 저쪽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일당은 5만 원씩 드릴게요. 네, 5만 원이요? 저 같은 늙은이를, 아이고, 늙은이가 어딨어요. 다 일할 수 있으면 청춘이지. 내일부터 바로 나오실 수 있죠?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재활용센터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박 사장은 제게 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 한 명이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 민준이 왔구나? 이리 와서 인사드려. 오늘부터 같이 일하실 오정숙 할머니시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아르바이트생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4살이라는 민준이는 구릿빛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제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싹싹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이 일이 보기보다 처음에는 좀 힘들거든요. 일을 시작하자마자 무거운 신문지 뭉치를 들어 옮기려는데 허리가 옥신거리며 아파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제가 들게요. 허리가 별로 안 좋으시죠? 민준이가 잽싸게 달려와 박스를 번쩍 들어 옮겼습니다.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에이, 할머니 걸음걸이만 봐도 딱 알죠. 저희 할머니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맨날 고생하시거든요. 민준이가 싱긋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집에서 싸온 찬밥과 김치뿐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제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자기 보온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같이 드세요. 민준이는 따끈한 계란말이와 소시지 볶음을 제 찬밥 위에 수북이 올려주었습니다. 언니야, 자네나 많이 먹게. 에이, 괜찮아요. 저 오늘 반찬 엄청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거 다 드셔야 제가 이따가 무거운 거 또 들죠. 저는 민준이가 준 따뜻한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손대지 않아 차갑게 식어가던 제가 차린 아침상을 떠올렸습니다. 제 자식과 손주들은 제 정성을 짜다 싫다며 외면했는데 생판 남인 이 젊은 청년은 제게 따뜻한 반찬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흙탕물에 젖었던 제 낡은 손가방을 닦아 말려 들고 다녔는데 그날도 민준이가 제 가방 속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손거울은 어디서 나셨어요? 민준이가 빗물에 얼룩져 빛이 바랜 자개 손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아, 그거? 옛날부터 내가 쓰던 거야. 남편이 사준 거라 버리지도 못하고. 우와, 할머니, 이거 상태가 진짜 좋은데요? 요즘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든데 이거 당근에 올리면 금방 팔릴 것 같아요. 당근? 그게 뭔가? 아, 당근 마켓이요. 중고 거래 앱이요. 할머니, 혹시 스마트폰 쓰실 줄 아세요? 민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는 할 줄 아는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날부터 점심시간마다 민준이는 제 스마트폰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물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맞아요. 와, 할머니, 진짜 잘하시는데요? 민준이는 어린애처럼 박수를 치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물건 설명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80년대 희귀 자개 손거울, 할머니가 아끼던 보물, 이런 식으로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손주에게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경자 씨에게 달려가 자랑했습니다. 경자 씨, 나 오늘 이런 걸 다 배웠다. 헛 물건 팔아서 돈 버는 방법. 어머나 세상에. 우리 정숙 씨 아주 딴 사람 다 됐네. 나도 좀 가르쳐 줘봐. 우리는 당장 고속도로에서 챙겨온 제 낡은 손가방을 풀어 헤쳤습니다. 오래된 자개 손거울, 빛바랜 브로치, 고운 한복 조각보, 촌스러운 꽃 무늬가 그려진 스카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걸 요즘 젊은 애들이 환장하고 찾는데 묵고가 유행이라 뭐라나. 경자 씨가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가격은 얼마로 할 건데? 글쎄, 10,000원? 에이, 과감하게 20,000원 딱 불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가 알려준 대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자개손 거울, 세월의 흔적 고스란히, 그리고 올리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사흘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당근 하는 경쾌한 알림이 울렸습니다. 경자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 좀 봐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겠다고 연락 왔잖아. 다음 날 역 앞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앳돼 보이는 20대 아가씨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손거울, 우와, 진짜 너무 예뻐요. 꼭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시던 것 같아서 보자마자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가씨가 소녀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20,000원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가씨가 제 손에 빳빳한 10,000원짜리 2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밥장사를 하며 번 돈과는 달랐습니다. 73세에 제 힘으로 제 낡은 물건으로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경자 씨, 나 돈 벌었다. 집에 돌아와 돈을 흔들며 자랑하자 경자 씨가 저보다 더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정숙 씨, 혹시 뜨개질 같은 것도 할 줄 알아? 뜨개질? 옛날에야 좀 했지. 지금은 손이 굳어서 잘 될란가 모르겠네. 그럼 손뜨개 제품 만들어서 팔아보는 건 어때?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그게 또 그렇게 인기라던데. 경자 씨는 어디서 났는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뜨개질 도구함을 꺼내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시집와서 쓰던 거야. 이제 늙어서 쓸 일이 없으니 그냥 처박아뒀지. 저는 오랜만에 대바늘을 잡아보았습니다. 손끝에서 잊고 있던 옛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 저는 털실을 바늘에 걸어 한 땀 한 땀 정성껏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컵받침 하나를 만드는데 꼬박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경자 씨, 다 됐다. 한번 봐봐. 어머나, 솜씨가 아직 강죽었네? 너무 예쁘다. 이것도 한번 팔아볼까? 당연하지. 얼른 사진 찍어서 올려.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고 글을 썼습니다. 필무늬의 정성이 담긴 손뜨개 컵받침,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 지근이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재활용 센터에서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경자 씨와 나란히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낡은 중고 물건도 팔고 틈틈이 손뜨개 제품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제 일당과 수급비 50만 원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에 제 힘으로 번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며 저는 5년간 겪었던 굴욕과 모욕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통장에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 재활용 센터 일당 약 100만 원, 그리고 손뜨개와 중고 물건 판매 수익이 4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최경자 씨의 수입 80만 원까지 합치니 저희 두 늙은이는 반지하 원룸에서나마 200만 원이 넘는 수입으로 5년간의 굴욕을 씻어내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당 5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되었고 사장님 소리를 듣는 손뜨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30년간 밥장사를 하며 사장님 소리를 들었지만 그때와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처절한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3세의 나이에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제 이름 오정숙 석자로 다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활용센터는 토요일에 쉬었기에 저는 경자 씨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은 내가 솜씨 한번 내지 돼지고기 김치찌개 어때? 아이고, 좋지. 그럼 내가 두부 한 모 살게. 우리는 여느 평범한 주부들처럼 웃고 떠들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고르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등 뒤에서 제 심장을 멎게 하는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꿈에서도 그리던 제 손녀 박서윤이었습니다. 아이는 훌쩍 자란 키에 학교 교복을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서윤이가 저를 향해 와락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우유팩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줄도 모르고 아이의 작은 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서윤이의 등을 쓸어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그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할머니를 찾았는데요. 서윤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근처에 있었어.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아빠 돈 훔쳐가고 우리 집 망하게 했다고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뻔뻔한 며느리년이 제 어린 손녀에게까지 저를 그런 식으로 말해놨다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그거 아니야. 할머니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할머니, 바로 그때 경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어머, 얘 누구야? 경자 씨는 울고 있는 서윤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내 손녀야. 할머니, 전화번호 좀 주세요. 서윤이가 제 옷자락을 놓칠세라 꼭 잡았습니다. 엄마 몰래 꼭 전화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제 낡은 휴대전화 번호를 계산대 영수증 뒷면에 꾹꾹 눌러 적어주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꼭 외워야 해. 알았지, 서윤아? 근데 서윤아, 너 혼자 온 거니? 아니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는 저쪽에서. 서윤이가 과자 코너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서윤, 복도 저편에서 며느리 윤지영이 악을 쓰며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다짜고짜 서윤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아, 엄마 아파. 내가 지금 누구랑? 며느리의 시선이 저와 제 옆에 낯선 얼굴로 서 있는 경자 씨에게 닿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도끼 눈처럼 변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민준이가 씩씩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할머니. 그 주 토요일 오후 민준이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저희 반지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오이구, 민준 학생. 어서 들어와. 경자 씨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만드신 제품들 전부 다 꺼내서 보여주세요. 민준이는 가방에서
제가 평생 처음 보는 번쩍이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만들어 두었던 손뜨개 컵받침과 수세미, 앙증맞은 손 가방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우와, 대박, 할머니, 이건 진짜 예술인데요? 민준이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작품 사진을 찍을게요. 할머니, 여기 창가에 한번 앉아보세요. 민준이는 저를 햇살이 그나마 가장 잘 드는 반지하 방 창가로 안내했습니다. 찰칵, 찰칵. 민준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서까지 여러 각도에서 정성껏 사진을 찍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민준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빠른 속도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계정 이름은 할머니의 인생템. 이거 어때요? 딱 좋지 않아요? 인생템. 그게 뭐냐? 인생 아이템이라는 뜻이에요.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특별한 물건들이잖아요. 민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좋네. 민준이는 뚝딱 계정을 만들고 근사한 소개글까지 써 내려갔습니다. 73 할머니의 세월이 담긴 한 땀 한 땀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제품. 고속도로 갓길에서 다시 찾은 두 번째 인생. 민준아. 저는 제 사연까지 넣는 민준이를 말렸지만 민준이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바로 스토리예요. 사람들은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나는 뭐 올릴 거 없나? 나도 같이 좀 팔아보자. 경자 씨가 옆에서 부러운 듯 물었습니다. 경자 할머니도 뭐 만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럼 나는 저 수세미 열매로 천연 수세미를 만들지. 아주 끝내준다고. 그것도 완전 좋은데요? 그것도 같이 찍어서 올려요. 민준이는 경자 씨의 투박한 수세미도 작품처럼 멋지게 찍어주었습니다. 사진도 다 올렸어요. 이제부터 제 친구들한테 그리고 사촌 누나한테 공유해달라고 부탁 좀 할게요. 민준이가 쉴 새 없이 휴대전화를 두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활용 센터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대박, 완전 대박이에요. 왜 이리 호들갑이야. 무슨 일인데?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할머니 계정을 공유했어요. 팔로워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넘었다고요. 3,000명?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문 문의가 주문 DM이 지금 100개가 넘게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뜨개 컵받침 세트 구매 가능할까요? 손가방 재고 있나요? 할머니 사연 보고 울었어요. 수세미 5개 주문합니다. 세상에 이걸 언제 다 만든다니? 경자 씨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경자 씨, 일단 주문부터 막고 들어온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하자. 민준이가 서둘러 주문 일시 중단 공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날 재활용 센터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돌아와 밤을 새웠습니다. 경자 씨와 저는 나란히 앉아 불도 켜지 않고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쏟아지는 주문을 맞춰내려 뜨개질에만 몰두했습니다. 정숙 씨, 손목 안 아프냐? 좀 쉬어가면서 해.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이까짓 거. 하하하.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그 캄캄했던 반지하 방에서 가장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밤늦게까지 경자 씨와 저는 쏟아지는 주문을 맞추려 뜨개질에만 몰두했습니다. 행복한 비명이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팔로워는 2만 명을 넘었고 한 달 수익이 1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재활용 센터의 박 사장님은 할머니 사업에 집중하시라며 일하는 날을 주 3일로 줄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숙 어르신. 저는 유튜버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 어르신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경자 씨와 민준이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며 당장 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촬영 날, 젊은 유튜버는 제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인생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졌던 그날부터 쉼터에서 경자 씨를 만난 일, 민준이를 만나 손뜨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유튜버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영상은 2주 후에 올라갔습니다. 민준이가 또다시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조회수가 200만이에요. 200만, 이러고 200만이라고? 네, 영상 올라간 지 사흘 만에요. 그리고 팔로워가 하룻밤 사이에 10,000명이 더 늘었어요. 주문 문의 메시지가 1000개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언제 다 만든다니. 저희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주문 일시 중단 공지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정숙 어르신 되시죠? 저는 사회적 기업 지원단 김우진 팀장입니다. 그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선정되시면 사업 공간은 물론 초기 자금으로 1,0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단의 김우진 팀장은 전화기 너머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와 손뜨개 제품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저를 독려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최경자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자 씨, 나라에서 1,000만 원을 준대. 사업하라고. 뭐라고? 세상에. 정숙 씨,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당장 해야지. 왜 안 해? 경자 씨는 제 등짝을 치며 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생 김민준이 저희 반지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당연히 하셔야죠.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무조건 잡아야 해요. 하지만 제게는 사업 계획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건 도무지 쓸 줄을 몰라. 제가 걱정하자 민준이가 가슴을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건 저희 사촌 누나 미나 씨한테 부탁하면 돼요. 누나가 그런 거 전문가거든요. 이틀 후 민준이의 사촌 누나라는 미나 씨가 노트북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똑 부러지게 생긴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꼬박 2주 동안 우리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사업 계획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럼 우리 공방의 최종 목표는 뭘로 할까요? 미나 씨의 질문에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말이야, 나처럼 갈 곳 없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힘든 늙은이들한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를 주고 싶어.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네. 제 말에 미나 씨와 민준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진 목표예요. 제가 근사하게 정리해서 써볼게요. 피가 마르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5명의 심사위원이 저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말들을 천천히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오정숙.
캄캄한 고속도로 갓길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었죠.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다시 일어섰고 손뜨개질을 배워 지금은 제 이름을 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고통받는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일할 수 있는 따뜻한 공방을 만들어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심사위원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연세가 적지 않으신데 이 사업을 과연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73년을 살아온 세월보다 제게 남겨진 앞으로의 날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하루하루는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절실하게 이 일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뒤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경자 씨를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지원금 1,000만 원과 시에서 저렴하게 임대해준 동네 상가 1층 15평짜리 공방을 계약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이제 우리 공방이야. 텅 빈 공간을 둘러보며 경자 씨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미나 씨는 주말마다 달려와 페인트 칠을 도왔고 재활용센터의 박 사장님은 튼튼한 중고 책상과 의자들을 싣고 와주셨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인생템 개업일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포함해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와 우리의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나도 이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 할머니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무료로 손뜨개질 교실을 열게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2달이 지나자 저희 공방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모여들어 수다를 떨고 함께 웃고 우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손뜨개 교실은 수강생이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방 운영이 넉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료비를 다 제하고도 850만 원이라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공방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자리에 제 아들 박상철과 며느리 윤지영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년 전 고속도로 갓길에 그 공포가 되살아나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들 박상철이 저를 보자마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일 놈이에요. 구름 눈물 방울이 현수의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윤지영도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유튜브도 봤고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이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래서 찾아온 게냐? 저는 일부러 얼음장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그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공방 안쪽 계산대 위에 놓인 매출 장부 쪽으로 향하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님, 며느리 윤지영이 제 옆으로 다가와 슬그머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밤마다 할머니 꿈을 꾼대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우리
우리 서윤이를 팔아서라도 용서받고 싶은 게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염치 없지만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애원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군마는 사실은요. 저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집 그렇게 전세금 빼서 사업에 밀어 넣었다가 그만 다 날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기서투근 듯이 일만 할게요. 공방 일도 돕고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희 좀 걷어주세요. 아들이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숙 씨, 아직 안 갓 최경자 씨였습니다. 경자 씨는 아들 며느리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월순, 아니, 정숙 씨, 이분들 누구야? 내 아들이랑 며느리야. 뭐,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꺼지지 못해. 경자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경자 씨를 말리며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네, 엄마.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아들이 냉큼 일어나 공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경자 씨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 지금 제정신이야. 저것들 눈 안 보여? 저건 악어의 눈물이야. 악어의 눈물. 통장에 돈 쌓인 거 알고 찾아온 거잖아. 정신 차려야 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번에는 정말로 뉘우치는 것 같았단 말이야. 제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박상철이 또다시 공방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지금부터 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저 공방일 돕게 해주세요. 허드렛 일부터 뭐든지 다 시켜만 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딱 일주일이다. 딱 일주일 더. 시험 삼아 해보거라. 그날부터 아들은 매일 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번쩍번쩍 나르고 구석구석 묵은 먼지까지 쓸고 닦았습니다. 며느리 윤지영도 이틀에 한 번씩 들러 설거지와 꾸준히를 도맡아 했습니다. 경자 씨는 저것들 다 연기하는 거야 라며 매일같이 제게 경고했지만 제 마음속 얼음장 같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 박상철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또 무슨 일이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제대로 일어서고 싶어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리, 어차어, 이라고? 저리, 저리 바슬도 저전이래. 조이 이렇게고 뭐니 쇼핑몰을 크게 하는데 거기에 같이 투자하면 석 달 뒤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대요. 2배요.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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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500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저리. 500만 원이라고? 제 아들 박상철은 네, 엄마. 이번 기회만 잡으면 저희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생각 좀 해보마 라며 냉정하게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최경자 씨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정숙 씨, 그거 100% 사기야. 내 돈 500만 원. 가로채려는 수작이라고. 절대 그 돈 줘서는 안 돼. 머릿속으로는 경자 씨의 말이 옳다고
천둥처럼 울리는데 제 심장은 자꾸만 아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윤지영이 손주 박서윤과 박서준을 데리고 공방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제 품으로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눈물겹게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만에 손주들과 함께 먹는 저녁밥인지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서윤이가 제 밥그릇 위에 반찬을 살포시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끝내 눈물이 터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달라졌어요. 이번 한 번만 저희를 믿고 도와주시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윤이와 서준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상처라. 300만 원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줄 수 있다.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경자 씨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경자 씨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자 씨,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 현수에게 300만 원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들려오는 것은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처음부터 사기라고 했잖아. 이 답답한 사람아. 경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흐르도록 아들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고 저는 마침내 모든 미련을 끊고 경찰서로 다시 향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군요. 김진태 형사가 저를 알아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제가 또 당했습니다. 제 아들 놈한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 형사는 이전 사건 기록도 있고 이번 정황도 명확하니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일주일 뒤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찾았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 주십시오. 다음 날 찾아간 경찰서 조사실, 그곳에는 고개를 푹 숙인 박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현수 씨, 아니, 박상철 씨,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네, 정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들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김 형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 당신이 말한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완벽한 사기극이에요. 게다가 당신 부인 윤지영 씨,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노인 두 분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철아, 제가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고개를 들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쉼터 상담사였던 정민아 씨는 이 소식을 듣고 할머니,
이건 법적으로 제대로 싸우셔야 해요. 라며 제게 실력 있는 인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호를 맡아주겠다는 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사건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끔찍한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며느리 윤지영 앞으로 명의를 이전할 때 제 서명은 완벽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빚 갚는다며 가져간 제 인감도장으로 모든 것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제 명의를 도용해 4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첫 재판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서자 방청석에 앉은 최경자 씨, 김민준, 미나 씨, 박 사장님, 그리고 정민아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향해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며 저는 그분들의 눈을 보며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고속도로 갓길에서 있었던 일부터 300만 원 사기를 당한 일까지 담담하게 그리고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를 향해 며느리 윤지영은 치매 걸린 노망난 늙은이라며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아들 박상철은 다 엄마가 좋아서 한 일이라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변호사 강은주 씨가 제시한 위조된 서류와 4천만 원 불법 대출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최경자 씨의 손을 꼭 잡고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박상철, 윤지영에게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존속 유기,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징역형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당장 가진 않더라도 그들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오정숙에게 2차에 걸쳐 편취한 금액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5,200만 원을 즉시 배상하고 위조된 서류로 이전된 부동산 아파트의 소유권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라.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제 집을,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이겼어. 이겼다고? 경자 씨가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준이와 미나 씨, 박 사장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를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2달 후, 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되찾은 그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제 피눈물이 밴 그 집에 다시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공방 근처에 훨씬 더 넓고 햇볕이 잘 드는 1층 상가를 얻었습니다. 제 꿈이었던 할머니의 인생템 2호점이자 저와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진짜 사랑방이었습니다. 새로운 공방은 널찍한 작업 공간과 손뜨개 교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카페까지 갖춘 멋진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개업식 날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자, 테이프 커팅. 저는 가장 큰 가위를 들고 제 옆에 선 최경자 씨와 함께 붉은 리본을 잘랐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정말 해냈어. 경자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공방 안에는 아르바이트생 김민준이 사촌 누나 미나 씨와 함께 손님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재활용센터 박 사장님은 오 사장님 축하해 라며 껄껄 웃으셨고 저를 처음 쉼터로 데려다준 정민아 상담사와 제게 승소를 안겨준 강은주 변호사도 꽃다발을 들고 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2년 전 갓길에서 저를 구해준 이준호 경위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화환을 가리켰습니다. 보낸 사람, 고속도로 순찰대 이준호, 할머니, 정말 이젠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곧바로 이 경위에게 달려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경위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제 공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피부치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저를 위해 함께 울고 웃어준 제 새로운 가족들이 환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늘이 제게 보내주신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공방 간판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인생템.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73. 비 오는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졌을 때 저는 제 인생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저를 버린 자식들보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따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살에도 80살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그럼 저 오정숙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제 두 번째 인생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